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는 마침내 같은 문장에서 만난다 책입니다. 이 책을 오늘 소리내어 읽으려고 합니다. 강유미 작가는 시인이거든요. 시인인데 산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시인이 쓴 산문은 어떤 느낌일까? 슬픔을 슬픔이라 표현하지 않고 상처를 상처라 말하지 않는 그녀의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메모지에 꾹꾹 눌러 쓰듯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꾹꾹 딛고 걸어온 분들, 전 느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시인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책 중반부터 읽어보려고요. 뭔가 이 책 중에서 가운데 부분이 참 사랑스럽고 귀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이의 생각에서 샴푸 냄새가 난다. 7살 아이의 머리를 감기려고 손바닥에 샴푸를 짜서 거품을 낸다. 아이의 작은 머리에 거품을 문지르고 머리카락에 골고루 묻힌다. 샤워기 호스를 머리에 갖다 대자 아이가 소리친다. 엄마, 내 생각이 젖을 것 같아.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샴푸를 헹군다. 아이의 머리칼에서 거품이 빠져나가고 다시 검은색이 빛난다. 아이의 생각은 젖지 않고 온전히 오늘 저녁을 버텼다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다 잠든 아이의 얼굴에 대고 비로소 대답한다. 건방지고 다정하며 귀중한 오늘. 단어 하나를 들으면 그것의 정체가 궁금해지는 아이는 동그란 토끼 눈을 하고 뜻을 물어온다. 건방지다의 의미를 설명해 줬더니 건방지다는 아무 때나 건방지다. 건방진 책상, 건방진 고양이, 건방진 수저, 건방진 냉장고, 건방진 날씨, 건방진 엄마. 다정하다의 의미를 알려주었더니 다정하다는 어느 때고 다정해서 난리다. 다정한 피아노, 다정한 소파, 다정한 블루베리, 다정한 블록, 다정한 코트, 다정한 언니. 귀중하다의 의미를 속삭였고 그리하여 귀중하다는 뜬금없이 귀중해진다. 귀중한 스티커, 귀중한 치즈 머핀, 귀중한 인형, 귀중한 화분, 귀중한 연필깎이. 단어를 넣고 오물오물 씹는 아이의 입에서 소화되고 남은 아이의 기분이 고스란히 만져진다. 아이는 웃고 짜증내고 떠들고 토라진다. 그러려고 아이가 된 거다. 오늘은 어떤 색깔을 간직한 저녁이 내가 쓴 단어를 물들일까? 다름 왕국. 큰아이가 내 몸 안에서 출렁거리고 있을 때 남편과 나는 사랑을 뜻하는 다솜이라 부르고 보듬었고, 작은 아이는 제주도의 기생화산인 오름이라 짓고 매만졌다.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 말해주었더니 아이들은 다솜의 타와 오름의 름을 섞어서 다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옷장에서 잔뜩 옷을 꺼내 옷걸이에 걸어놓고 다름 옷가게라고 짓는다. 다름 미용실이라는 종이 간판을 내걸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미용실 옆에는 다름 식당이 있는데
메뉴판에는 우동, 스파게티, 꼬마 김밥 등의 맛난 이름 아래 진짜 딸은 무료라는 말이 크게 적혀 있다. 이제 막 문을 연 다름 네일숍은 또 어떠한가? 반짝반짝 빛나는 색깔이 손톱 발톱을 물들일 생각에 두근거린다. 서툰 솜씨로 10개의 발가락에 오색 빛깔 무지갯빛을 선물하는 아이들. 나는 다른 미용실에서 꼬불꼬불 파마를 하고 다른 식당에 출근을 한다.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같이 특별한 날엔 다른 네일숍에서 모처럼 꾸미고 다른 옷가게에서 새 원피스를 산다. 잠이 유난히 오지 않을 땐 다름 인형 곁에 잠든 두 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본다. 딸들은 잠속에 빠져 있는데 난 딸들이 만들어 놓은 다른 왕국에서 쉬이 빠져나오지 못한다. 오늘도 일찍 잠들긴 글렀다. 구닥다리 엄마. 아이들이 저녁마다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에서 구닥다리라는 대사가 나오자 8살 작은 딸이 묻는다. 구닥다리의 뜻을 애니메이션 장면에 빗대어 말해주니 그 다음 날부터 아이는 내게 구닥다리 엄마라는 별명을 선물한다.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면 상황과 뜻에 상관없이 입에 갖다 붙인다는 것을 깜빡했다. 낯선 말을 몸에 익히는 아이만의 방식인 것이다. 아차 싶었지만 늦었다. 이미 나는 구닥다리 엄마가 된 뒤였다.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인형놀이에 돌입하려는 아이. 칫솔로 구석구석 이를 닦고 놀 것을 종용하는 내게 아이는 말한다. 아휴, 구닥다리 엄마. 물건을 다 쓴 뒤 제자리에 정리하라거나 밥을 먹고 난 뒤 설거지통에 그릇을 가져다 놓으라고 하면 딸은 소리 높여 외친다. 아휴, 구닥다리 엄마. 학교에서 내준 받아쓰기 숙제를 하고 놀자고 슬슬 달래면 아이의 작은 입에선 어김없이 튀어나온다. 정말 구닥다리 엄마라니까. 나는 잠자코 있는다. 휘황찬란하게 머릿속에서 단어를 굴리는 아이를 당할 재간이 없다. 가끔은 뜻에 들어가 맞을 때도 있다. 내가 이 옷에는 이 신발이 어울릴 것 같아. 양말은 이게 낫고 머리띠는 이것이 훨씬 잘 어울릴 거야. 하면 아이는 아휴, 엄만 정말 구닥다리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한다. 아이는 자신이 고른 양말을 신고 머리띠를 하고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간다. 몇 시간 후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 나를 향해 아이가 걸어온다. 아이가 고른 양말과 신발, 머리띠가 그럴싸하다.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나의 사고방식이 이미 익숙해져 버린 조합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정말 구닥다리 엄마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구닥다리 엄마이기 전에 구닥다리 대학생이고 아가씨이기도 했다. 한참 유행했던 미니홈피를 나는 만들지 않았다. 내가 정말 아끼는 것들은 내밀한 채로 남겨두려고 하는 조금은 폐쇄적인 성격 탓이다. 자취를 오래 했지만 자취방에 초대해본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다. 신혼 때부터 10년을 살았던 아파트는 구멍에 열쇠를 넣어 돌리고 들어가야 했다.
밖으로 나올 땐 다시 구멍에 열쇠를 넣어 잠그고 가방에 넣는다. 열쇠가 없으면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열쇠가 가방 속에 잘 있는지 신경 써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 집, 두 집 도어락으로 바꿔갔다. 결국 우리가 살았던 복도식 아파트의 14층에서 우리 집만 열쇠 구멍을 여전히 갖고 있는 집이 되었다. 남편은 우리도 바꿀까? 했고 나는 시인인데 열쇠 열고 들어가야 하지 않아? 했다. 시인이라고 오래되고 향수에 젖은 물건만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시인이라고 얼리 어답터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다만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란 사람은 그렇다는 말이다. 물론 시를 써서 열쇠를 고집했던 것은 아니다. 그저 새로운 것으로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괜한 돈을 쓰기 싫었으며 현재 생활이 불편하지 않아서다. 남편은 열쇠와 시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리 없고 인간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 내 대답에 순박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우리는 열쇠를 쓰자. 시 쓰는 남편답다. 어떤 말이든 내 의견을 존중하는 내 남편답다. 내가 필요 없다고, 지금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세상은 편리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 역시 세상에 속한 나약한 인간일 뿐이므로 조금 늦더라도 대세를 따라야 한다. 결국엔 기계와 새로운 형식에 익숙해져야 한다. 삐삐가 그립고 휴대용 CD 플레이어를 갖고 다니며 음악을 들었던 시대가 그립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원하는 방식의 대량 생산의 시대로 나 또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역시 스마트폰으로 날씨와 미세먼지 농도를 검색하고 다른 집의 인테리어를 실컷 구경하며 오늘은 얼마나 걸었는지 체크한다. 4년 전에 이사온 아파트는 처음부터 열쇠 구멍이 없는 신식 아파트여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다. 편리한 것은 역시 좋다. 다만 편리한 것과 익숙한 방식 사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싶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나는 고집이 세다. 내가 절실히 원하지 않으면 현재 생활 방식을 쉽게 바꾸지 않으니 말이다. 새롭게 만난 사람들에게 깊은 정을 주지 못한 탓에 오랜 친구들이 그립고 오랜 친구들이 곁에 없어서 나는 외롭다. 맑고 높은 가을의 구름을 보면 같이 시를 썼던 대학 후배가 다른 도시의 하늘을 보며 잘 살고 있는지,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도시에서 혼자 돈을 벌고 있을 고향 친구가 떠오른다. 하늘을 보니 네가 생각나. 잘 지냈지? 일하고 돌아온 네가 혼자 고단한 잠을 자고 있을 것 같아 걱정돼. 널 떠올리면 늘 내가 외로워져. 어른이 된다는 것은 가장 익숙한 것을 떠나보내는 일 같아. 내가 시를 쓰겠다고 육지로 간다고 했을 때 너는 네가 일하던 꽃집에 딸린 작은 방에서 울었었지. 난 시인이 되고 싶어 두려움도 있었었는데 넌 그때 이미 외로움에 충만했었나 봐. 네가 일하던 치킨집
꽃집, 마트, 골프장, 내가 모르는 그 밖의 너의 일들, 네가 밥을 먹고 돈을 벌기 위해 일했던 그 많은 장소와 지역들, 만나지 못한 시간 동안 키워왔을 너의 고독, 나의 고독,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뻥하고 사라져버릴 것들. 긴 문자를 보내고 싶지만 참는다. 견딘다. 후배에게 안부를 묻는 대신 하늘의 구름을 한 번 더 올려다본다. 친구의 목소리가 듣고 싶지만 전화하지 않는다. 익숙한 지금의 외로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후배에게 후회할 말들을 해버릴 것 같고, 친구의 말은 들어주지 못하고 내 말만 쏟아버릴 것 같아 마음에 문자한다. 1년에 한 번 친구의 생일날 축하한다고 보낸다. 실은 축하한다는 말보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나는 구닥다리고 서툴고 촌스러워서 세련되게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다. 가구는 변덕쟁이. 보통 불 꺼진 방에 누워 잠들기 전 머릿속으로 구상한다. 옮기고 싶은 가구를 옮기고 싶은 장소에 데려다 놓고 원래 있던 가구가 갈 만한 다른 곳을 생각한다. 가구의 크기와 가구에 딸린 물건들의 양을 가늠하고 옮기는 것이 지금보다 나쁘지 않은지, 가능한 일인지 고민한다. 결정하면 그때부터 두근거린다. 빨리 해가 떠서 이 모든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식탁, 소파, 책장, 책상, 피아노. 밤에 머릿속으로 구상해 놓은 것을 다시 종이에 그려본다. 줄자로 길이를 재서 실현 가능성 유무를 따지고 두세 가지의 가구 배치도를 다르게 그려본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선택한다. 가구를 옮기고 그에 딸린 소품과 물건들을 정리하고 재배치하는 일은 난이도에 따라 한두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반나절이 걸리기도 했다. 물건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며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구석에서 먼지 옷을 두툼하게 입은 물건의 얼굴을 닦는다. 잊고 있었던 옛 물건들의 기억에서 잠시 멈칫거리기라도 하고 행방을 몰랐던 물건을 다시 만나 호들갑을 떠는 것도 다반사. 가구의 위치가 변했으므로 물건의 위치가 바뀌고 가구와 물건의 위치가 변했으므로 공간이 재탄생된다. 책장으로 막혔던 곳이 앉을 수 있는 곳으로, 매일 앉던 곳이 좁은 통로가 된다. 공간과 구석이 새로 생긴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새롭게 바뀐 장소에 금방 적응하고 재미를 붙인다. 새로 생긴 공간에 인형집과 인형들을 옮기고 새로 생긴 구석에서 책을 읽는다. 조금의 힘과 마음을 생각해 보탰을 뿐인데 조금 집이 넓어진 것 같고 조금 집이 깨끗해진 것 같아 많이 뿌듯하고 많이 즐겁다. 같은 재료를 다른 요리법으로 요리한 음식처럼 집이 전혀 다른 구성을 지니게 된다.
이 모든 일을 해내는 동안 생각이 그쪽으로만 집중되는 것이 좋고, 널브러진 물건들을 정리해서 완결지었을 때 뒤따르는 성취감이 나를 춤추게 한다. 아이는 아빠에게 인터뷰한다. 가구 옮기는 일을 취미로 가진 아내와 사는 기분이 어떤가요? 식물과 함께하는 낮과 밤. 자취하던 시절 작은 화분 몇 개를 사다가 책상이나 창가 위에 두곤 했다. 안전뱅이 책상과 학교 앞 중고가 전제품 가게에서 3만 원에 산 텔레비전과 누런 얼룩이 새하얗던 처음을 잊게 만드는 작은 냉장고, 4단짜리 책꽂이 하나, 단촐한 방에 있던 화분은 작고 연약한 기쁨을 주는 사물이었다. 찾아올 사람 없고 먹을 반찬이 늘 부족했던 방, 화장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손빨래하던 내 작은 방, 적막감이 무서워서 틀어놓았던 텔레비전, 화분 몇 개가 위안이고 쉼이었다. 그것들을, 그 기분을 참 오래 잊고 지냈다. 두 딸을 키우는 동안 식물 하나 집안에 들여놓을 여유가 없었다. 책과 장난감이 그 자리를 잔뜩 차지해 있었다. 몇 년 전 결혼해서 10년을 살았던 작은 신혼집에서 조금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다. 작은 아이는 아직 손이 많이 가지만 명민한 큰아이 덕에 다른 생각, 다른 가능성을 훔칠 수 있게 되었다. 신혼집은 늘 어두워서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했는데, 이사온 집은 햇살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거실과 방을 다 밝히고도 남을 만큼 깊숙하게 들어와 식물 생각이 절로 났다. 남편이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 친정엄마의 지인 몇 분이 마음을 모아 섬에서 보내온 벵갈 고무나무, 작은 신혼집에 큰 벵갈 고무나무를 둘 데가 없어서 베란다 한쪽에 두었는데, 돌이었던 아이가 걷고 뛰어다니고 말을 배우는 동안 나무도 노란 잎을 떨어뜨리고 새 잎사귀를 몸에서 끊임없이 뱉어내며 참 잘 자라줬다. 이곳으로 올 때 데리고 온 벵갈 고무나무를 거실 한쪽에 두고 햇살이 나뭇잎들을 비추다 다시 걷어들이는 시간과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곤 했다. 그리고 햇살의 평수만큼 더 많은 식물을 키우고 싶어 아이비, 틸란드시아, 트리안, 동백나무, 스킨답더스, 몬스테라, 유칼립투스 등을 들여놓았다. 분갈이하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고 흙과 마사토, 모종삽을 사서 아이들과 신문지 위에 앉아 화분에 식물을 옮겨 심는다. 아이가 삐뚤빼뚤 쓴 이름표를 꽂는다. 청소를 하고 장난감 정리를 하면서도 겉흙의 상태와 잎의 상태를 들여다본다. 물 주는 시기에 대해 고민하고 햇살이 비치는 곳으로 옮겨주기도 한다. 훌쩍 자란 식물은 더 큰 집으로 이사한다. 무엇보다 강 같은 음악이 늘 거실을 감싸고 흐르게 한다. 나도 듣고 아이들도 듣고 아마 그들도 그럴 테니까. 처음에 그것들은 짙은 초록이었는데 문득
눈여겨보면 아주 작은 연두빛의 잎을 봉긋 내밀고 있다. 분명한 건 내가 모르는 시간에 잎은 바깥으로 나온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느끼는 시간과 내가 체감하는 시간의 질감은 분명 다를 것이다. 그 차이 덕분에 나는 그들의 시간을 존중할 수 있다. 아래로 자라는 것들은 아래로 흘러가면서 잎을 키우고, 위로 자라는 것들은 넓이와 공중을 나누며 자유로워진다. 나는 초록의 채도와 밀도를 처음 배운다. 집에 불이 다 꺼지면 식물들도 잠을 잘까? 그들끼리의 수다가 다음날 작은 잎으로 돋아나는 건 아닐까? 내가 사랑해서 밤은 아침이 되는 것을 잊고, 라디오에서 처음 들은 음악에 마음이 흠뻑 젖어 들었을 때 나는 음악의 집을 찾는다. DJ가 알려주는 곡명과 가수의 이름을 메모해 둔다. 그리고 프로그램 선곡표에 들어가 정확한 이름을 확인한다. 그리고 음악이 새대로 사는 집에 노크한다. 세상에 나온 음반 중 어떤 음반에 그 곡이 살고 있을까? 온라인 음반 판매처에서 확인한다. 품절. 왜 좋은 것은 뒤늦게 알게 되는 걸까? 몇 년 전에 나온 음반이지만 품절. 나는 생각한다. 이토록 황홀한 음악이 세상에 나와 울려 퍼지는 동안 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 음반이 나온 그 해에 나는 어떤 생각에 몰두해 있었나? 음반 발매 시작점과 품절의 시작점. 그 간극을 채우지 못해 밤은 온통 아쉬움에 까맣게 타들어간다. 온라인 판매처에 재발매 알림 설정을 해놓는다. 음반이 없다고 해서 그 음악을 영영 듣지 못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꼭 소장하고 싶은 음반을 만나는 것은 계절의 흐름을 어찌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다. 이 연약함 때문에 감성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오르락내리락 한다. 겨울 감성은 눈을 그리워한다. 나는 겨울이면 러브레터를 본다. 어린 나의 무릎까지 닿았던 눈의 차가움. 차가우면서도 소스라치게 황홀했던 겨울이라는 커튼. 내가 살았던 고향 마을은 눈이 깊이 깊이 쌓이던 중산간 마을이었다. 나의 마음 아주 맨 밑바닥에 눈에 대한 인상이 화석처럼 박혀 빛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두 눈은 영화 속의 눈의 세계로 기꺼이 들어간다. 산에 있는 연인에게 잘 지내냐는 인사를 전하는 그녀의 목소리.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을 연인에게 가장 큰 소리로 안부를 보내는 마음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 사실 그대 없이도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은 그녀 자신이었다. 내게 한 달 동안 살아볼 수 있는 자유와 여건이 주어진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탈리아 피렌체로 갈 것이다. 두 사람이 되어 신혼여행으로 갔었고 세 사람이 되어 다시 갔던 피렌체. 피렌체가 그리운 날엔 냉정과 열정 사이를 본다.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베키오 다리를 건너는 오후.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르던 두오모. 영화 속에서 찬찬히 흐르는 피렌체 풍경은 내게 아직 딸이 하나였던 삼각형 구조를 떠올리게 한다. 세 식구여서 아직 나는 서툴렀고 분주했다. 네 식구가 되어 사각형의 구조가 되면서 나는 내 안의 아늑함을 조금씩 찾고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두 아이를 두고 잠깐이라도 카페에 가서 글을 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다. 같은 부분에서 틀리던 첼로 연주자는 두 사람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긋난 인연으로 두오모에서 재회했을 때 완벽한 연주를 선보인다. 첼로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준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을 보았던 새벽. 나는 의자에 앉아 작은 키만큼 되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슬픔과 고독, 어여쁜 고뇌는 안전키를 넘지 못하도록 악기가 올망졸망 붙들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앉은 키를 넘은 첼로 소리는 악기의 마음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몸통 안에서 자신의 음악에 귀 기울이는 첼로가 좋은 소리로 연주자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이다. 첼로는 아주 깊은 바다에 사는 못생기고 투박한 물고기 같다. 못생기고 투박해서 그 말 말고는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 물고기. 다른 것에 쉽게 비유하지 못하는 소리를 첼로는 가졌다. 레드핫을 보았던 18의 밤. 따끈따끈해진 비디오 테이프를 꺼내 품에 안았다. 쇼팽의 이별곡을 연주하던 남자아이의 굵은 손가락이 아직 뜨거웠다. 로큰롤에 빠진 남자아이가 쇼팽의 곡을 연주하던 장면은 내가 사랑한 영화와 음악의 첫 만남이었다. 음악 속에서 음악을 만나고 음악 안에서 영화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 영화와 음악은 다른 이름을 가진 손가락이지만 손바닥에서 만난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선율에 매료되어 본 영화 라벤더의 연인들. 해안가 마을에 사는 늙은 자매는 어느 날 물에 떠밀려온 의식 잃은 청년을 만난다. 청년에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고 양복을 사서 입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극진히 돌본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늙은 여자 앞에서 청년은 바이올린 연주를 한다. 여자는 나이를 버리고 얼굴에 주름을 애써 잊고 청년 앞에서 설레고 만다. 나는 아무 일 없이 끝나는 늙은 여자의 마음이 고독하기보단 아름다워서 영화의 여운을 오래 간직할 수 있었다. 아무 일도 없이 끝나서 늙은 여자는 계속 사랑할 수 있고 라벤더는 보랏빛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
밤은 내가 잠들지 않으면 밤으로 남을 것이다. 날짜가 바뀌고 동이 터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애써 모른 척 할 테다. 모른 척하고 오늘 밤을 사로잡을 테다.